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 그야말로 겨울입니다.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낮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옷 단단히 입고 외출하시고요. 자, 날도 추운데 아침에 들어온 속보 역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침투 정황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동부 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돼 작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합동참모본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군 당국은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진돗개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죠. 투표가 마무리된 주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당선인 윤곽은 우리 시각 늦은 오후쯤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미 대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는 6일 하루 동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돌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퀸의 플레이 더 게임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는 6일 하루 동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에서 돌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돌봄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여 명이 돌봄을 멈추겠다는 건데요.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돌봄교사의 파업 시 교사를 돌봄에 투입하는 대체근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초등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돌봄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충북에서 초등학교 돌봄 선생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윤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돌봄교사로 얼마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기 전에 돌봄 강사로 3년 정도 학교에서 근무했고요. 예. 현재는 교육청에서 채용되고 난 뒤 3년 정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국적으로 돌봄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네, 전국에 저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보통 한 13,000여 명 정도 계시고요. 예. 그 선생님들께서 한 30만 명 정도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8시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한 18% 정도 계시고요. 예. 나머지 80% 이상은 단시간 그 시간제 근무자로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예. 전국의 그 초등 돌봄의 70%가량 학교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으시군요. 네. 예. 자, 올해 코로나19로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됐는데 정확하게 네. 돌봄 교사들의 하시는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네. 저희들은 일단 방과 후에 돌봄 교실로 입실하는 모든 그 돌봄 신청 어린이들,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네. 돌봄 교실의 관리뿐만 아니라 연간, 월간, 주간 계획별로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예. 또한 아이들의 개인적인 활동도 관리하고요. 중간에 주어지는 간식의 어떤 준비, 제공, 사후 처리도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예. 또한 돌봄 교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외의 행정 업무나 돌봄 교실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간간히 이제 그 와중에 학부모님들의 전화나 민원, 상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돌봄 교사들의 업무량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네. 등교가 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도 돌봄 교실은 운영이 돼 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뭐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네. 이야기들 하십니까? 네. 사실 코로나 누구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심각했고 또 불가피했습니다. 예. 평상시보다도 이제 아동의 관리나 또는 케어하는 데 있어서 더 각별히 더 세심하게 대처해야 되고 살펴봐야 됐고요. 예.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발열 체크 업무라든지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이런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 왔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교실 안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 지도까지도 저희들에게 업무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에는 진행되었던 급식이 예. 학교 안에서 제공되지 않다 보니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식사나 이런 예. 것들을 돌봄교실 안에서까지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8시간 내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면서 예.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마스크를 차고 있는 부분에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죠. 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돌봄교실 안에서 활동을 저희들이 또 시켜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통제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없이 그때그때 지침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예.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자, 돌봄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속이 네. 학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아나운서님께서 예. 학교 소속이 아니냐고 물으실 정도로 사실 저희들의 그 존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예. 또 하는 일도 많이 좀 무시돼 당해왔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는 멈춰도 돌봄교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교육청 소속의 교육 공무직입니다. 학교 네, 소속으로 그런데 돼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학교의 모든 일이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고 예.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교육 공무직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죠. 예. 그러면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형태도 지역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임금 체계도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예. 근무하는 시간도 8시간서부터 4시간까지 모두 다 다르게 채용이 되어 있고 예. 출퇴근 시간도 학교마다 전부 다 제각각이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쭙고 싶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네. 이렇게 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 이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법적 근거나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이 없다 보니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 민간 위탁으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돌봄 교육을 지자체에게 이관하겠다 이것 때문에 파업을 또 불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지자체 민간 위탁 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돌봄 전담사들에게는 고용의 불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학교 돌봄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없다 보니 교육당국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책임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돌봄 전담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저임금 상태에 있고 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벗어난 것도 겨우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돌봄이 운영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전담사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예. 또한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제 안정적인 인력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만 이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 사실상 학교 안에서 돌봄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교사 선생님들과 전담사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지자체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의 직고용 소속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예. 교육공무직의 신분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이 돌봄 전담사를 소위 쉽게 말해서 호적을 파서 예. 지자체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책임 사용자를 이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 이관이 이뤄지고 나면 일단 운영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운영 공간과 또 운영자의 그 불일치, 예. 거기에서 오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예를 계속 들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제한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이용에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로 이관됐을 때 지자체의 재정 구조라든지 예. 지자체장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별로 모두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교육부에서 동일하게 예. 같은 예산에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만 지자체로 이관되면 그 지자체의 재정 확립도에 따라서 예. 모두 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재정 네. 여건에 따라서 돌봄에 결국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돌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 또 지자체로 이관되면 사실상 많은 지자체에 아마 문의를 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예.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돌봄 전체를 수용해서 운영할 만한 어떤 인프라나 또는 재정이나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들 스스로도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 위탁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국 민간으로 넘어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입니다. 예. 네네. 민간 민간 위탁으로 네, 그렇죠.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그런 문제들이 초등 돌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나 또 저희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문제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결의해서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이 파업 며칠 전까지도 당정의 어떤 언급이나 활동이 많이 좀 없었는데 네. 교육부에서 이 네. 돌봄 특별법에 대해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혹시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저희가 철회를 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은 교육부에서 현재 그러한 내용의 어떤 보도나 예. 이런 것들을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예.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사실 학교 돌봄 정책을 운영하면서 예. 현장의 실제 그 주체인 저희 돌봄 전담사들과 예.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지자체 이관의 길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파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서야 파업을 2, 3일 앞두고 대화를 시도해보자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예.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또는 납득할 만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눈앞에 보여지는 그 파업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와 같이 보이는 그런 태도여서 저희는 사실 파업 철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업 철회까지는 네네. 어려운데
일단 네.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네, 꼼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우선은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파업을 철회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 뒤에 다시 또 추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시 전일제를 뭐 당장에 못해도 방향에서 협의체 논의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지자체 민간 위탁이 없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교육부의 입장을 저희가 사실 물어보았습니다. 예, 예. 네, 그랬는데 그 교육당국은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일단 파업만 먼저 접고 예. 논의해보자라는 태도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안을 보류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일단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기초로 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재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에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이 초등돌봄 법제화와 학교돌봄 법제화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폐기하고 예. 교육 주체가 모여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한 후에 학교 돌봄을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돌봄 교사분들 8시간 전일제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예. 그 전국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돌봄 전담사의 채용 조건이 다릅니다. 예. 8시간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7시간, 6시간, 5시간, 심지어 이제 4시간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 타 지역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충북에 있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8시간 전담사 선생님들이 90% 이상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덜하긴 한데 전라도나 또는 강원도나 이런 지역은 전체 선생님들이 6시간이거나 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예. 돌봄 관련된 행정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무 시간이 짧고 시간제로 땜질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이 있는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겠죠. 시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러다 보니 그 행정 업무를 나누어서 이제 정교사 선생님들께서 맡아서 담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정규 과정을 담당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그 정규 수업 과정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돌봄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시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또한 저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행정 업무를 가져와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오려고 해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두 상시 전일제로 8시간으로 채용하고 그 시간 안에 행정 업무 시간을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이관시켜주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과 저희 전담사 선생님들 간의 행정 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전일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에서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윤성희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돌봄 분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군이 동부전선 철책을 뚫고 넘어온 북한 남성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쯤 신병을 확보했고 남쪽으로 내려온 과정과 귀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려있는 서울 꿈 새김판에 12월부터 새롭게 게시될 문안 공모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서울 꿈 새김판에 새겨질 새로운 문안을 서울시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 꿈 새김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글귀를 적어서 서울도서관 정면에 비치한 대형 글판인데요. 자, 아름다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룬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얻고 있죠.
자, 한번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이진아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 꿈 새김판에 새겨질 새로운 문안을 찾는다고요? 네, 저희 이번에 진행되는 시민 공모는요, 2020년 겨울편 서울 꿈 새김판 문안 공모전으로요. 예. 2013년 6월부터 진행해온 서울 꿈 새김판의 30번째 공모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떤 내용의 글귀가 게시가 됐었습니까? 저희 꿈 새김판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진행이 되고요. 아, 예. 계절성을 담은 그런 문안들이 게시가 되는데요. 예. 처음 소개됐던 꿈 새김판은 좀 소외되고 위축된 이들을 위해서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예. 라든지 아니면 괜찮아 바람이 싸늘해도 사람이 따스하니 등의 이제 그런 작품들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가을님이 보름달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게 지금 게시되어 있나요? 네네. 예. 가을님이 보름달님을 좋아합니다라는 예. 문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길을 걷다가 또 버스를 타다가도 지나가는 길에 이 새김판의 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위안을 받으셨는데 꿈 새김판 문안 공모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저희 우편과 온라인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는 10월 16일까지 총 15일간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예. 자세한 응모 요강 안내나 접수는 서울시청 아니면 내손아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 참여란의 공모전 코너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참여하시기 어려운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편 응모도 열어놓았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시민소통 담당관 서울 꿈 새김판 담당자 앞으로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혹시 상품도 있습니까? 상품이 있습니다. 예. 네, 당선자에게는요, 총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전달이 되고요. 예. 또 저희가 당선작으로는 뽑히지 않지만 아쉬운 5분을 뽑습니다. 예. 그 가작에게는 각각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시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이진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자,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18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18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 모임, 직장, 학교, 헬스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헬로윈데이의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 추세가 이어져도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전국은 일단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기준은 최근 일주일 일평균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명에서 30명 미만입니다. 한편 우리 방역당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됐으나 국내에서는 감염 규모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주 유럽뿐 아니라 중동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두 번째 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본격적인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초에는 전 세계 환자 규모가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원칙대로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인데 현재 한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죠.
당정은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 개인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 인하 기준 관련 정부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대주주 요건 관련도 미국 대선 이후 증시 상황을 보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숫자 4만 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 여행상품 할인 쿠폰을 오늘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인 숙소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인 숙소는 4만 원을 각각 깎아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발급이 중단됐던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을 재개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 장으로 호텔과 콘도,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투숙 가능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챙기셔야겠고요. 자, 사용 방법 살펴보죠.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쿠폰을 내려받으신 뒤 이 쿠폰을 사용해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되고요.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에 숙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 6천 장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 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줍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됐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엔 안전운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법률을 잘 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신호등처럼 정확한 교통 안내가 없는 곳에선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1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웠죠? 아침에. 네. 요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적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사고도 날씨에 영향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특별하게 영향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유형은 있습니다. 이제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졸음운전이 많고, 이제 유형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그렇죠. 사고 그런 식으로 유형이 많고, 뭐 이 건에 대해서 딱히 뭐 이번과 같은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계절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네. 예. 자, 교차로 사고, 우리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이 신호등이 없는 그 교차로의 경우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게 달라서 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게 똑같다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심만 해도 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보통 교차로 통행 방법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점 몇 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쉽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 운전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무조건 서행 운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네, 그러시십니까?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당연하죠. 네, 먼저 진입한 차량이 양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 진입한 차량이 없다. 그런데 도로의 폭이 다르다. 대로소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한다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선 진입한 차량도 없고 그다음에 대로소로 도로폭도 같다. 라고 하는데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측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일단 서행 운전하시고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하시고
선진화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양보하고 선진화한 그렇죠. 차량 없더라도 도로폭이 넓은 차량이 진행하려고 하면 예. 그 차량에 양보하고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우측 차량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아, 우측 차량에게 양보해라. 네. 이렇게 통행 방법과 순서 예. 꼭 기억하시면 모든 사고 다 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뭐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네. 발생했을 땐 사고 처리 등의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절차가 늘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민사 형사로 갈려져 가지고 형사는 뭐 경찰관님이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 그게 그대로 뭐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예. 경찰관님이 나눠주는 것은 가피해자만 나누고 예. 죄가 있냐 없냐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관님 판단을 하시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예. 권한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민사사건 통상적으로 사고 나면 보험사 부르면 보험사끼리 또 상대방 그 보험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대 몇 대 하는데 보험사에서 가피해자와 1차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가해 차량 보험사와 피해 차량 보험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이 만나는 것이 교통사고로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지 두 번 일어나는 경우 없어요. 예, 예. 하지만 그 보험사 직원들은 예. 어제 본인들이 동종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업무 협조도 되니까 과실비율 판단할 때 무를 칼로 자르듯이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딱 뭐 6대 4다 이유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6대 4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 어떻게 명확한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 못한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6대 4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비율 판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 가서 판사님 판단 받으셔야 되고요. 예. 이제 소송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송 많이 하고 상담하고 누구보다도 그래도 과실비율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뭐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무료 상담도 많이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과실비율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무료입니까? 아, 예, 저도, 예. 아나운서님, 최영진 아나운서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안 내겠죠? 예, 자, 안 이렇게 내셔야죠.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 어떤 걸 좀 먼저 챙겨야겠습니까? 네, 먼저 사고 났을 때는 안전, 그래 사고 나고 난 뒤에도 안전을 챙기셔야 돼요. 예. 이 말은 보통 사고 나면 그 현장에서 CCTV를 따지고 있는데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예. 저는 그때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 나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영상을 더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이고 주변 CCTV도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 사고를 생각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예, 이동시켜 가지고 뭐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서 차라리 뭐 CCTV를 먼저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사고 나고 난 뒤에는 이게 가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뭐 죄송합니다. 모든 건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안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갔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인정해도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 인정 안 하면 과실비율 다시 판단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또 그 가족들이 뭐 보고 뭐 피해자니 가해자니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사고 나면 블랙박스, 본인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시고 주변 CCTV도 확보하시고요. 또 예. 보통 주변 차량 보면 앞유리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찍어놨다가 예.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는 게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예. 말 바꾼다 싶으면 본인 거라도 확인 안 되면 그쪽에 전화하셔가지고 협조를 한번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예, 보이고요. 그것도 하시고 뭐 예. 이야기하셔야죠. 안전. 블랙박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다음에 네. 그 운전자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좀 옆으로 통행하라고 손짓하는 경우 많은데 어쩔 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예. 자, 그럼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나누고 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됩니까? 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차로 통행 방법 순서에 따라서 가피해자가 먼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와 같이 가피해자가 정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기에서 과실 비율이 10% 20% 정도 조정이 되지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가피해자가 바뀌고요. 예. 이런 부분 구체적인 유형은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없다면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에도 한 700페이지 정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먼저 교차로 사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5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엄청 많겠지만 직진 대 직진, 교차로 그러니까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진하다 발생된 사고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먼저 대로소로 부분도 따지겠지만 대로소로를 따져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땐 기본적으로 소로 차량 과실이 70%고요. 예, 대로 차량이 우선권이기 30%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충격 부위가 뒷부분을 충격당했다라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과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평가받고 오히려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라고 한다면 10% 정도 늘어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폭이 같다면 기본적으로 5대 5에서 우측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우측 차량이 40%, 좌측에 있는 차량이 60%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직진 차량이고 그다음에 직진 대 좌회전. 또 직진 대 좌회전 같은 경우 수를 나눠본다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있고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있고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좀 그려지십니까? 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셔야 돼요. 이게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 30% 정도.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판단하는 그 우측 차량 우선 때문에 조금은 더 좌회전 차량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70%가 아닌 60%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교차로 사고 나는 경우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측에 있을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결국 사고가 발생되는데 이때는 기본 과실 7대 3이 아니라 여기서 우측에 있는 차량이 직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입장인데 우회전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가해지만 가장 억울한 가해자로 봐서 오히려 직진 차량 과실이 40%, 우회전하는 차량 과실은 60% 정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좌회전 대 좌회전. 좌회전 대 좌회전 하다가도 사고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5대 5고 이제 우측에 있는 차량이 한 10% 정도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 발생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회전하고 우회전은 사고 안 할 수가 없죠. 엇박자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우회전하다 나는 사고는 동시 우회전. 1차로에서도 우회전하고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날 때는 통상적으로 작게 도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크게 도는 차량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좌회전 대 좌회전, 동시 좌회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그리고 크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보시고 또 교차로에서 신호등은 없지만 전멸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색 전멸, 황색 전멸, 신호등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색 전멸 같은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에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되고 그다음 황색 전멸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 대 사고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적색 전멸이 80에서 70% 정도 가해 차량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는 일단 통행 방법만 유의하시면 되고 과실비 몇 대면서 나중에 따지셔도 되니까 네, 이 정도 한번 이야기 들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니 이렇게 사고 과실 비율 정할 때 운전자는 경찰이나 보험사의 판단에 무조건 좀 따라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무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따르셔도 됩니다. 경찰가이나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교통사고 한두 번 내신 분들보다는 의뢰 많이 하시니까 또 자신의 보험사니까 또 경찰은 공익을 대변하니까 어느 정도 경청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틀에 박힌 형식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교통법규가 있다면 그것만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우측 차량 우선. 우측 차량 우선이 가장 마지막에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 나면 속도도 잘 모르겠고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로폭도 직접 어떻게 측정해 보든가 아니면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대략 보고 우측 차량 좌우는 확실하니까 무조건 우측 차량으로 우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선진입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먼저 진입했다고 선진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먼저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선진입으로 이제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본인이 과실비율 판단할 때 블랙박스 영상 받을 때 억울하다 싶으면 그때는 뭐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든가 아니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과실비율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상담이 중간중간 들어왔는데 바로바로 중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내주시면 정확한 상담 될 것 같은데 일단 6040번님께서 보험사에서 3대7이 나왔는데 골목이고 오토바이 일방 통행인데 역주행했고요. 이런 경우 3대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본인이 차준지 오토바이 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대7이 일단 비율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3대7로 말했는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면 설명을 안 해도 영상을 보면 제가 해석이 충분히 되겠는데 이게 오토바이고 3대7이라 그러고 골목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차대 오토바이인지 오토바이 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 되고 일단은 어렵네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인데 오토바이가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차를 모르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서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역주행을 해도 무조건 과실이 백등이 아니고요. 아, 백등은 아니다.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호위반만큼 확립되진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차량에 신뢰할 만큼 확립되진 않았어요. 신호위반을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하더라도 무조건 진행하는 차량이 무과실이고 역주행하는 차량은 과실 100%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통상 기본과실 8대2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러면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로 평가되겠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그대로 가다 사고 발생했으면 일반 과실로 20에서 30% 정도 과실은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뭐 양식이라도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게시판에. 정리해서 한번 제가 아나운서님 한번 드릴게요.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로타리에서 유턴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정차해서 추돌을 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 과실 100%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로타리에서 유턴을 한다. 좀 뭐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타리는요. 보통 4거리, 5거리는 교차로가 따로 있고 로타리라는 것은 회전교차로 예전에 이제 원형 교차로의 중간에 교통섬이 있고 이제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교통섬을 두고 신호등이 없고 이와 같이 원형 타워형으로 돼 있는 곳을 말하는데 로타리에서 지방 가면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좀 유지들 보면 로타리 클럽 이런 데 가입도 하시고 근데 이제는 이제 교통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찾기 힘들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로타리에서 유턴했다? 유턴을 어떻게 했는지. 아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죄송한데요. 조금 더 명확해지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 이야기한 걸 제가 또 다시 이해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 드린다면 로터에서 유턴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 유턴한다면 모르겠는데 신호가 없다면 상시 유턴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유턴하면 되지만 상시 유턴 같은 경우에도 유턴하다가 사고 발생시키면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 과실은 80% 정도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로터리에서 유턴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턴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차량이 신호 법규 위반한 게 없다면 피해 차량으로 될 것이고 8대2에서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내주시면. 아니면 아나운서님이 자세히 된 걸 좀 선별 한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 잘못이군요. 아닙니다. 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서로 피해자라면서 인정을 못할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 보통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 상대 보험사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인정을 못한다면 그 보험사 간에 그게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해 주는데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 100대 0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이 거치기보다는 곧바로 소송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심이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간이하고 비용도 발생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빨리 끝나는 용이함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까 뭐 과실 비율을 100대 0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는지 100대 0 판단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적절하게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의 판단 받으시면 되고요. 본인이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 그 보험사에 분심의 판단 거치게 해달라 하든가 아니면 소송 바로 보내달라라도 하든가 해서 그 결정되지 않는 과실 비율 판단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미국 대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거인단 확보 현황 전해드리면 트럼프가 51명, 바이든이 80명이고요. 참고로 선거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직 넘버는 27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맹학교에 재직하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1926년 반포했는데요. 점자는 세로 3개, 가로 2개, 6개 점을 한 칸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찍은 점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63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의 점, 시각장애인과 세상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점이죠. 우리 모두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분 노래 들어야죠. 스티비 원더의 서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